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저출산 문제인데요. 맞아요. 최근 우리나라 입학식 시즌이었는데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초등학교가 무려 150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제 저출산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율 추락사 뭐 이렇게 불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실감하고 준비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1989년에 이 합계 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지면서 소위 1.57 쇼크를 겪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게 1.57이 왜 쇼크냐면 합계 출산율이 1.57 근처까지 떨어진 적, 1.58이 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1966년입니다. 1966년이 말띠 해거든요. 왜 하락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말띠? 말띠라고 제가 힌트가- 힌트를 드렸는데 말띠가 힌트라고요? 말띠가 힌트입니다. 네. 뭐지? 뭘까요? 말띠는 연마살이 껴요. 오, 네, 비슷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4년 여자 선배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그렇죠. 한국도 그랬죠. 네. 그래요? 왜? 8호 학번 선배들이 숫자가 적었어요. 일본도 지금 우리 김경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게 있는데 60년에 한 번씩 병오년이 돌아오죠. 그런데 이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아이는 팔자가 세다. 이런 미신이 있어서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1.58로 출산율이 훅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이 여성이 이제 에도 시대에 실존했던 야오야 오시치라는 여성인데 야오야라는 건 이제 야채 가게고 오시치가 이름인데요. 그런데 이 집에 큰 불이 나가지고 근처 절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에서 심부름을 하던 어떤 남자아이와 사랑에 빠집니다. 클리셰가 아주. 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집이 다 수리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시치가 굉장히 이제 너무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불이 다시 한번 나면 되지 않을까? 어디? 그래서 집에다 불을 질렀어요. 근데 다행히 초기에 진화가 됐고요. 방화범으로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어머머머. 화형이요? 네네. 그런데 이 오시치가 병오년에 태어나서 이게 병오년에 태어난 여자애들은 기가 세구나. 그래서 이후에 이제 1906년에도 여자아이가 조금 태어났어요. 그리고 60년 뒤인 1966년 병오년에도 그 전해에 비해서 50만 명이나 적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1.58로 출산율이 훅 떨어진 거예요. 미신을 안 믿어도 미신에 맞서는 건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진 미신을 제거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1989년은 아무런 충격이 없었는데 1.57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쇼크였던 거죠.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제 화들짝 놀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고민을 시작했고요. 일과 육아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통해서 엔젤 플랜이라는 걸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엔젤 플랜. 근데 다만 이제 당시 공무원들은 굉장히 좀 낙관론에 빠져서 좀 안일했어요. 그래서 이거 애기 안 낳는 게 보육 문제지. 그러니까 이제 보육 시설만 충분하면 다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이 지나도 전혀 합계 출산율이 또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속도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5년마다 새로운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결론은 조금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관련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그대로고요. 출생아 수는 오히려 이제 줄고 있죠. 와. 이게 일본 사회에서 1.57 쇼크에 버금갈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에서 추계할 때는 2033년이 되면 77만 명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77만 명이 이제 된 겁니다. 10년이나 줄었네. 와. 그래서 지금 이제 키시다 총리는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2030년대가 되면 젊은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그냥 일본은 끝난다. 아무것도 안 된다. 바로 지금, 올해, 내년, 지금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키시다 총리의 눈에 들어온 곳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나기초라는 마을인데요. 오카야마현에 있는 나기초라는 인구 5천의 소도시인데 합계 출산율이 무려 2.95명. 우와, 2.9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집에 아이가 거의 한 3명인 거예요. 3명 가까이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말 그대로 기세키노마치, 기적의 마을이라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요. 일본 전 세계 이 사회과학자들이 몰려들어서 이 나기초 마을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이 대책을 보니까 뭐 출산 축하금도 주고 영유아 치료비도 나오고 뭐 취약 지원금 같은 이제 경제적 지원도 있고요. 또 약간 특이한 게 공동 육아 시설이라고 이 나기 차일드 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는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이거 이미 다 우리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고 있죠.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싶으면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나기초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는 지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분수거든요.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분모는 가임기 여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의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그 가임기 여성이 낳은 출생아 수, 아이들의 숫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합계 출산율이 상승하려면 분자인 출생아 수가 늘면 상승하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분모,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어도 합계 출산율은 올라갈 수가 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서울이 합계 출산율이 제일 낮거든요. 0.5잖아요. 하지만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합계 출산율이 낮냐면 젊은 여성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분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합계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계 출산율을 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 나기초의 합계 출산율을 보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낮을 때는 1.4명 됐다가 많을 때는 2.9명 됐다가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지표 자체가 좀 불안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결정적인 거, 나기초 마을에는 육상 자위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위대 이제 군인들이니까 젊잖아요. 젊은 부부가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디어들이 다 달려들어서 나기초 마을을 너도 나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정책의 효과가 실제보다는 굉장히 부풀려져서 지금 과장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위원회가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저출산하고 고령화는 전혀 결이 다른 문제예요. 왜요? 저출산 고령화는 우리가 아이를 왜 낳아야 되냐 그러면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낳아야 됩니다. 이 답변밖에 안 되거든요. 아이를 좀 낳으세요. 우리나라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누가 낳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 문제를 떼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요, 30년 동안 저출산 정책을 해보니까 이게 고령화랑 붙여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작년에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랑 상관없이 저출산 문제에만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일본이 한 30년 해보니까 이 출산이라는 게 소득이랑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이 수당, 일본에서 이제 고도모 테아테라고 어린이 수당 이런 거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본이 실험을 해보니까 어린이 수당 줘서는 아이를 낳지 않아요. 일시적이잖아요. 맞아요. 태어날 때 뭐 1,000만 원, 5천만 원, 물론 큰 돈입니다만 앞으로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저도 아이가 둘이지만 계산을 밤에 이렇게 해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임시 소득이 아니고 항상 소득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일자리죠. 최고의 복지가 사실은 일자리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한 3시간, 4시간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사실은 아이를 키우고 뭐 이렇게 양육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죠. 맞아요. 일본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인정했어요. 다만 어떻게 하면 감소 속도를 늦출까? 연착륙시키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을 늘려서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전업주부들이 전부 다 일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가시면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전업주부인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또 외국인 노동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일본은 정년을요 70세로 연장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7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세가 돼서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좀 빠르잖아요. 너무 빨라요. 아니 딱 보면은 되게 정정하신데 일을 갑자기 그만두시게 되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크게 무너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정년하시는 분들이 엄청 할아버지 같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젠 정말 형님 같으신 분들이 이 교수 나 정년해. 그래서 아니 형, 아니 왜 이제 아직 일할 일이 남았는데 왜 정년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정년하시니까 정말 우리도 이제 정년 연장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됐고요. 맞아요. 이렇게 인구는 줄지만 어떻게 하면 일하는 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를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일본이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고의 복지다라고 하는 데는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관련 정책을 많이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